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폭우 피해 사흘째지만 더디기만 한 이 복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우리 국방장관이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숫자까지 언급했습니다. 서울 올림픽대로가 구더기로 썩어간다. 무슨 이야기인지 현장 카메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와 통영엔 아직 복구에 손도 못 댄 지역이 수두룩합니다. 워낙 피해 지역이 넓다 보니 손길이 닿질 못하는 거죠. 허준원 기자가 그 지역들 쭉 둘러봤는데요. 집안은 여전히 흙탕물, 전기도 끊겨 있습니다. 첫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남 거제의 한 시골 마을. 노부부가 사는 집 내부엔 꺼내지 못한 세간살이가 한가득입니다. 무거운 소파는 옮길 엄두가 안 납니다. 젖은 옷까지 하나 꺼내는 일도 버겁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을 찾은 의용소방대와 봉사단체 회원이 고마울 뿐입니다. 이 선생님들 안 왔으면 오늘 우리가 참 손도 못 나갔어요. 이래 허리가 아파가 이래가. 침수 피해를 입은 마을의 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바닥은 흙탕물 범벅인데요. 전기도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에 잠겨 망가진 세탁기는 한 켠에 겨우 세워놨습니다. A센터 문의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버리려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 중장비 투입 같은 본격 복구 작업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문을 닫았던 학교는 오늘 개학했지만 등굣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교문 앞엔 부서진 차량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었는데 저기 기구들도 막 무너져 있고 좀 파손된 것 같아요, 많이. 다른 마을로 가봤습니다. 하천에 추락했던 차량은 오늘에서야 겨우 견인됐습니다. 아스팔트 조각들로 가득한 마을 출입로는 지금도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만 임시교통으로 어제 했어요. 지어놓은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섬 지역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바닥이 꺼져버린 집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불안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거 복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한 지역에선 힘겨운 버티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거제 시민들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현장 한 곳만 더 가보겠습니다. 매립지가 거대한 차량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폭우에 잠겨 멈춰버리고 망가져버린 차량 셀 수가 없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넓은 공터에 차량이 한가득입니다. 놀러온 차들이 아닙니다. 가까이서 보니 흙탕물 범벅인 침수 차량들입니다. 차량들이 끝없이 늘어선 모습은 거대한 차량 무덤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을씨년스럽습니다. 차량 지붕까지 잠기면서 엔진룸과 차량 내부까지 흙탕물을 뒤집어 썼는데요. 침수 차량들이 쉴 새 없이 견인되어 오고 있습니다. 차가 대략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만 한 200대 가까이 들어와 있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죠. 물을 먹어 못 쓰게 된 차를 폐차 절차를 밟기 전 보험사들이 매립지에 임시로 모아놓는 겁니다. 지금껏 모인 차량은 1000대에 육박합니다. 하루아침에 차를 잃은 차주는 황망한 마음으로 짐을 정리합니다. 폐차를 하자 이래서 폐차를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 분신이나 갔는데 현재로 꼼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제까지 11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1,700여 대. 추정되는 손해액은 145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 갇힌 차량이 수백 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차량 피해 건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표현해도 정치적인 수사련이 했는데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려는 건 아닌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을 향한 러브콜과 맞물리면서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 관심이 큰데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e has 57 very powerful nuclear weapons.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to happen. They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트럼프는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불러왔는데 구체적인 핵무기 수량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잘 알고 있다며 핵 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And I know Kim Jong-un very well, and he's going to be fine. As long as we have a smart president, he's going to be fine. If we have... 그동안 미국 당국은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정보 공개를 자제해왔는데 이번 언급은 정보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다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북미 대화의 목표가 비핵화인지 묻는 질문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고 핵탄두 동결 등 군축 협상에 가까운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을 분위기. 야당은 그럼 한반도 비핵화는 그게 깨진다면 우리도 제한적이라도 핵무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방장관이 선을 그으면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미국은 벌써 57개 인정을 했고 장관께서도 인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핵을 개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그러면 전술핵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건 미국의 전술핵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가 유지되는지도 물었습니다.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거로 보십니까? 저는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정책은 변함이 없고요. 어제 독자적인 핵무장 논의 시작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북한 핵무기는 100개 안팎이라면서 왜 우리 억제력 강화 방안엔 선부터 긋냐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북미 대화. 북한과 뭔가 쿵짝이 맞아가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김 여정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유일한 사안이다. 부인까진 하지 않은 거죠. 김정은 트럼프 관계는 훌륭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젯밤 10시쯤 미국 워싱턴 DC가 아침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북미 대화를 제안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첫 반응입니다. 최근 북미 양국 지도자들 소통이 있었다는 소식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최고 지도부 대외 정책 관련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표현으로 부인하진 않은 겁니다. 두 지도자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며 화답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추가 파병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김여정 담화가 나온 지 약 2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며 재차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Yeah, I will be. 우리 정부는 김여정의 담화가 신속하고 이례적이라는 평가하에 북미 대화 재개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시간이라며 한국이 적극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안희 기자, 정치부 김유진 차장 나왔습니다. 북한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게 57개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입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50개도 60개도 아닌 57개. 마치 미국 정보당국의 첩보에 기반한 정보인 것처럼 들립니다. 글로벌 전문 연구기관이 내놓은 추정치들과도 꽤 비슷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지난 6월 발표한 전 세계 핵보유 현황을 보면 북한은 올해 1월 핵탄두 60개를 가진 걸로 나타납니다. 1년 전보다 10개 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 당시에 북한이 이미 핵탄두를 50개에서 60개 가졌다. 1년에 핵탄두 10개 내지 2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 중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57개를 갖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가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장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수준의 핵탄두를 언급한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인도의 경우 핵탄두를 50개 정도 가진 걸로 나타났을 때쯤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규백 국방장관은 북한 핵이 80개에서 120개다 이렇게 다른 수치를 꺼냈죠. 이건 완성된 핵탄두보다는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핵탄두를 한 50개 정도 가지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게 50개라는 게 뭔가 의미가 있나 보죠? 보통 10개에서 20개 정도는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용도, 자체 방어용으로 씁니다. 그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2차 타격, 반격이 가능해집니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에서 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가능하다면 상공에서도 발사할 수 있고 사거리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탄두가 실제로 60개 정도라고 하면 유사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미국 공격하면서 가까이 있는 한국과 일본도 위협하고 예비용까지 남겨두는 게 동시에 가능합니다. 야, 뭔가 지금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는 이제 물 건너 가는 겁니까? 한미는 북핵 현황 정보를 공유를 하긴 하는데 공개는 하지 않고 기밀로 관리합니다. 공개했다가 자칫 북한의 핵 수준이 그만큼 고도화됐다고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 언급으로 전 세계 핵 보유국 현황표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이어서 북한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비핵화 논의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야당 일부가 주장해온 독자적 핵무장 여론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조금 전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단거리라면 대납 위협용인데 북미 대화 재개 여부와 맞물려서 한반도 안보가 중대 기로에 놓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아이고, 야, 봐야겠네요. 안희 기자, 김유진 차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녹지는 손을 못 댄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습니다. 시작은 화기애애했지만 끝은 서늘했던 오늘 회동 분위기. 우연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잘생긴 분하고 사진 찍으면 안 되는데 이거 참. 웃으면 안 되는데. 분위기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 1시간 정도 비공개 회담을 가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만남이 끝난 뒤 두 사람은 함께 나왔지만 곧바로 서로 각자의 브리핑장으로 향했습니다. 올라가서 얘기하시죠. 오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며 일부 오해는 풀었다면서도 입장차는 확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그다음에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뭔가 양립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보자. 두 사람은 다음 주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안희 기자, 정치부 강병규 차장 나왔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지만 용산공원 개발 두 사람 이견이 좁혀지질 않아요. 만약에 정부가 서울시 반대해도 우리가 공공주택 짓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법을 고쳐서라도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 서울시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법으로 할 수 있다? 그게 민주당이 다음 주인가 한다는 그 용산공원 특별법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 법에 따라서 녹지를 유지해야 해서 개발이 막혀 있는데 개정하면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이 특별법을 보면 용산공원을 본체와 주변부로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주 1차로 통과될 예정인데 그건 주변부 개발법입니다. 캠프킴 부지의 녹지 기준을 완화해서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본체를 포함해 공원 전체에 아파트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 법만 통과시키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정부 몫이니까요.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를 공공택지지구로 지정을 하고 LH를 사업자로 지정한 다음에 청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도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좀 따져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공공주택이기 때문인데요. 민간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 도로공사, 수도 설치 같은 각종 기반시설 인허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받습니다. 초기 공급계획만 승인되면 각종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됩니다. 서울시가 가진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법인 거죠. 서울시가 절대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긴 힘듭니다. 민간이 아니라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자체 인허가권 없어도 된다. 네. 그럼 뭐 그냥 밀어 붙이면 되는 거네요. 하지만 협조가 없으면 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용산공원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용산공원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서울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주변을 오가는 도로나 대중교통, 수도, 전기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대목은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도 뭐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면 서울시는 이제 어떻게 한답니까? 네, 제가 서울시가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실은 공공주택이라도 공급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서울시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협의 과정마다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전달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주민들이 최근 반대 집회도 열고 있거든요. 과연 서울시 그리고 주민이 반대에도 밀어붙일 거냐 이런 주장과 함께 여론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강병규 차장이었습니다. 네, 취임 첫 일성으로 조희대 씨 물러나라고 했던 민주당 김민석 대표 전국에 현수막을 내걸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총력전을 펴는 모습. 야당은 정청래 대표 때와 다를 게 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조희대 사법농단 국민들이 분노한다. 임명제청 처리하라. 처리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전방위 퇴진 압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대법관 서면제청을 사법농단이라면서 사퇴 요구 현수막을 전국에 걸기로 했습니다.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전국에 걸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탄핵 압박에 나섰습니다. 100명 이상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발의는 가능한 상태인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를 위한 친전을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지도부는 당장 탄핵보단 여론전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당분간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여론을 지켜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종착역은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 첫날부터 대법원장에게 공갈 협박이나 늘어놓는 모습이 정청래 전 대표와 뭐가 다릅니까?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자,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꺼내든 당협위원장 재선출 카드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당협위원장인데요. 일단 전원 그 자리를 내놓고 책임 당원이 다시 뽑자는 겁니다. 이 사퇴해야 할 대표가 당원 앞세워 사당원 만드냐며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자, 남영주 기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국회 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로 당협위원장을 전면 재선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최고위가 아니라 의총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선 모든 당협위원장이 일단 사퇴하고 책임 당원이 다시 뽑도록 하는 안이 안건에 올라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강조해온 당원 중심 정당의 취지를 되살리자는 겁니다. 책임 당원 선출은 당규의 4가지 방식 중 하나로 규정돼 있지만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등이 반대하면서 오전 의결은 무산됐습니다. 사실상 총선 공천을 미리 행사하는 건데 그럴 거면 우리 지도부부터 전당대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당수 현역 의원들은 비당권파 물갈이 신호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과반이 찬성한 걸로 전해졌지만 오후에 열린 최고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최고위원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 윤리위원회도 열렸는데요.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당 윤리위원회는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의원까지 4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징계 수위가 공개될 전망인데요. 국민의힘 내부가 다시 요동칠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회 국방위에선 야당 의원들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왜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안 장관, 탈영했다면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며 부인했는데요. 왜 한 의원을 소환한 걸까요?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야권에선 탈영 의혹을 재차 지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병적 기록표를 공개를 하셔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입니다. 그 정도까지 자신감이 한 의원을 언급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기호 의원이 맨 먼저 그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후보자님의 방위병 복무 단기 병사로서의 근무에 대한 의혹이 많다는 것은 본인이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병적 기록부 공개 요구엔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병적 기록표를 위원회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제가 청문회를 통해서 안 하신다 이거죠? 네, 청문회를 통해서 다 소명을 했던 상황입니다. 최전방 빈총 경계 논란에 대해선 몸을 낮췄습니다. 북한군이 침범해도 경고 사격을 자제하고 전방부대 병사들에게는 3단봉이나 빈총을 쥐고 경계하라고 하고 국민적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집행하고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네,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가 이진숙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직무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200석이 필요한 제명이 쉽지 않자 150석으로 가능한 법조항을 새로 만들어 1년간 직무를 정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발언하거나 표결하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선출직 국회의원의 권한을 의원들이 제한하는 게 적절하냐 논란도 예상됩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이진숙 거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호칭도 뺀 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토론회 개최를 문제 삼은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 이 의원 직무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 찬성이 필요한 국회의원 제명은 의석수가 부족해 쉽지 않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직무를 정지하겠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선출직인 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그분을 제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반적인 법 통과는 과반이고 3분의 2, 5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보다는 훨씬 더 바꾸기 어렵게 하라는 얘기죠. 이진숙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사실상 탄핵하려 한다며 다수당의 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이번엔 현장 카메라가 담아온 버려진 양심들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옆이 어쩌다 이런 쓰레기장이 됐을까요? 보는 사람 없겠지 싶어 차창 밖으로 내던진 비양심의 흔적들, 김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짜 별게 다 튀어나올 겁니다. 캐리어, 대사료, 작업화, 보냉백, 옥수수 껍질, 맥락도 패턴도 없습니다. 생수통 같은데 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렸습니다. 이건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아주 꽝꽝 묶어놨네. 도대체 어디서 먹었길래 여기다 버렸을까요? 단무지 나오고 어우, 안에 음식물까지 냄새 장난 아니에요. 여기 안에 구더기 끓고 있어요. 여긴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보행자 없는 곳입니다.
보는 눈 없다 싶으니 그냥 냅다 버립니다. 수초 같은 거 버리셨더라고요.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 다 버리는 거. 남들 다 버려도 사장님이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담배꽁초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버려야지. 이런 데다 버리면 누가 치워야 되잖아. 누가 치워도 치워야지. 그걸 치우는데 세금이 듭니다. 5년 동안 쓴 돈이 2억 원입니다. 서울에서만 수거한 양이 825톤입니다. 70kg 성인 남자 11,800명 무게입니다. 연휴 동안 이게 다 쌓인 거네요. 그렇죠. 야채 파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마드째로 몇 마디씩 놓고 가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값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버리면 돈이 따로 안 드니까. 이런 것까지 치워야 합니다. 아, 대변이네. 덮어놓고 막 간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것도 쓰레기만큼 많았습니다. 급했을 수 있지만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쓰레기 버려진 곳 위에 줄줄이 노상방뇨입니다. 그렇게 자동차 도로에서 오만 것이 뒤섞입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소변 냄새가 갑자기 확 나요. 달리는 중에도 내던집니다. 창문 밖으로 비닐봉지가 날아갑니다. 서울시가 이런 영상 제보받습니다. 도로 위에 무단 투기하는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건당 10,000원입니다.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이게 건당 포상금이잖아요. 예, 건당 10,000원씩. 만약에 100건을 신고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1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냥 보면 깨끗하다 싶을 수 있습니다. 한 발짝 가까이 가야 보이는 겁니다. 와, 페트병이 진짜 한 10개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만. 버리고는 쉽고 들키기는 싫은 고약한 심보의 흔적들. 이 배수로를 가득 메운 건 그 민낯이 아닐까요? 이렇게 10분밖에 쓰레기를 안 주었는데도 50리터짜리 봉투는 벌써 가득 찼고요. 그런데 아직 배수로에는 한참 건져야 할 쓰레기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데 쓰레기통을 좀 큰 걸 놔준다든가 이렇게 분리통 놔주고. 현장 카메라 김채연입니다. 한밤중 인천의 한 중고차 수출 단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수출을 앞두고 있던 차량 수십 대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고에서 시뻘건 화염과 함께 연기가 솟구칩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는 가운데 천장 조각들이 녹아 뚝뚝 떨어집니다. 주차된 몇몇 차량은 이미 모두 탔습니다. 인천의 한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0시 40분쯤.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으면서 관련 신고가 수십 건 넘게 쏟아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장비 60대를 동원해 불을 껐지만 중고차 58대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천막 구조로 된 창고와 중고가전 등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2시간 동안 난 불로 창고에 보관 중인 차들이 전부 불에 타 이렇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피해 차량들은 중앙아시아 등으로 가려던 수출용 차량들입니다. 한국에 건너와 수출을 준비하던 바이어들은 잿더미가 된 현장을 보며 망연자실합니다. 지금 남의 사람들한테 돈 받고 차는데 여기 앞에서 보면은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다 해봤자 더 많아요. 경찰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연세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알몸에 검은 복면을 쓴 남성이 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6월부터 벌써 3번째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생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유 기자입니다. 연세대 기숙사로 걸어가던 여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건 어젯밤 10시쯤. 산책로 옆 수풀에 몸을 숨기고 있던 남성이 접근해 신체를 만진 겁니다. 남성은 당시 복면을 쓰고 있었고 알몸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직후 남성은 이곳 학교 뒷산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학교 익명 게시판에도 전화를 하며 혼자 걸어가던 중 뒤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놀래서 소리를 질렀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방에 한 10시쯤 있었는데 그때 막 여자 비명 소리가 한 2분 동안 들었어요. 기숙사 뒷산 산책로에선
지난 6월과 7월에도 알몸 남성이 수풀에 숨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아직까지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같은 학교의 입장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가서 학교가 보안이나 순찰을 강화해서 경찰은 3건의 신고에 등장하는 남성이 모두 동일인이라고 보고 CCTV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남성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석 달 전 이 모습을 끝으로 30대 여성이 제주에서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경찰은 이제 와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벤치에 앉아 전화를 거는 여성. 37살 장미란 씨입니다. 지난 5월 12일 밤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포착된 뒤 석 달 넘게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연락 두절 사흘 뒤 장 씨의 남자친구가 가출 신고를 했지만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자신의 위치를 밝히기 꺼려한다고 통보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고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이 지난달 재차 실종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특히 장 씨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서 누구와도 통화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미란이랑 연락이 됐다. 그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마라. 아니 지금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고 허위 기록한 혐의로 담당 경찰관을 입건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앞서 지난달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직위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상부에 보고는 하지 않아요. 떴으니까 이거 통화를 따르니까. 경찰은 오늘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한림항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주변 CCTV는 이미 삭제된 터라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장 씨의 카드 사용이나 휴대전화 기록 등 확인된 생활 반응도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된 유명 인플루언서가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엔 남편의 로비가 있었습니다. 경찰 간부들은 그 대가로 접대까지 받은 정황이 포착됐는데 경찰과 남편 사이 오간 통화에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재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필라테스 가맹점 운영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들어갔고 양 씨 남편이 친분이 있던 경찰청 경정급 간부에게 연락해 사건 무마를 부탁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이런 청탁은 강남경찰서 A경감에게 전달됐고 남편은 안심하라는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끝날 거야. 잘 끝날 거야, 잘. 아, 우리 와이프 거요? 아, 그럼. 네, 형 감사합니다. 강남서 A경감은 사기 피의자 신분이었던 양 씨가 참고인이 돼 수사가 중지됐다고도 알렸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중지시켰대. 형님 그러면 날짜 주세요. 검찰은 수사무마 대가로 명품 스카프와 유흥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A경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네, 외국인 눈에는 한복으로 보이진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중국 인플루언서가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경복궁을 누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옷 어떻게 보이는지요. 광민경 기자입니다. 경복궁을 걷고 있는 중국인 여성. 관광객들이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을 찍고 이 여성과 함께 사진을 찍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옷이 예쁘다는 듯 감탄도 합니다. 이 여성이 입고 있는 옷, 중국식 전통 의상 한푸입니다. 경복궁에서 한푸를 입고 다니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자 전통 의상 한복과 혼동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외국 관광객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In this video, what kind of clothes does it look like? Hanbok, the print of the skirt, and the colors, so the orange and red colors. Hanbok, yes, sure.
Sure. But this is not a hanbok. This is Chinese traditional clothes. But I remember it different. But it actually looks like an hanbok.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한복이 한푸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민들도 우려합니다. 저희 한국의 문화가 중국을 모방했다라고 오히려 생각해서 한국의 정통성이 훼손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복식 전문가들은 치마의 볼륨감과 주름 등이 풍성한 한복과 달리 옷을 휘감는 방식의 한푸는 여러모로 분명히 구별된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배달 기사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헬멧을 벗어야 하고 소지품을 맡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측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김지윤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저쪽으로 가요. 단지 내 오토바이 출입이 막혀 배달 라이더는 걸어서 이동합니다. 한 몇 분까지 걸어볼 수 있어요? 왕복으로 15분? 배달 현장에서 겪었던 사례를 더 들어봤습니다. 주민용은 못하고 옆에 화물 엘리베이터 타라는데 우리가 뭐 폭발물을 가지고 다녀. 소지품을 맡기라고 하죠. 기준품을 자동차 키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어폰 세트 그런 걸 맡겨야 들어가죠. 과도한 통제를 당했다며 라이더들은 직접 찍은 영상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A동 맞아요? 헬멧을 왜 벗어요? 논란이 커지자 배달의 민족은 배달 기사들이 겪은 불편 사항과 출입을 제한한 아파트 이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과도하다고는 생각하지 모든 것을 중심은 다 할 수는 없어요. 배민 측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선 유명한 애국 선현들의 모습을 AI로 재현한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여기 등장한 과학자 김용관 선생 후손들이 이 영상을 보는 게 영 달갑지가 않다고 합니다. 무슨 사정인지 윤지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 경축식에서 애국 선열을 기리는 영상에 등장하는 김용관 선생. 일제강점기 과학 보급운동을 벌인 선열로 안창호 선생에 이어 등장합니다. 우리 손으로 첨단 기술을 가질 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9년 전 경축식 때는 독립운동가로도 소개됐습니다.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과학자 김용관 선생.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은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체포와 투옥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적극적 독립운동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세 차례 보류 판정을 받은 겁니다. 후손들은 유공자 지정엔 인색하면서 정부 행사 때마다 선생을 등장시킨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심사 부적격으로 탈락하고 이랬는데 국가 행사 할 때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 독립유공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등장을 시키고 나오니까. 영상을 만든 행정안전부는 독립유공자에 국한하지 않고 분야별로 유공자를 정했다는 설명. 보훈부는 적극적 활동이 확인되면 재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지유입니다.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 신천지가 오늘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내일이 이만희 총회장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할지 판단하는 법원 신문 날입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신천지 예수교 관계자들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12개 지파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논란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최근 본교회 교인들의 국민의힘 정당 가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치권과 연을 끊고 중립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정치권과의 일절 연계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며 신천지가 당원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해 시인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늘 신천지의 사과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 신문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21년도부터
언제부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하셨습니까? 이 총회장은 앞서 지난 4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해 경제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이란과 거래를 하거나 자금을 대는 나라도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먼저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초강력 경제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경제적 디데이라며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Well, we have things that we could sanction. We have very draconian sanctions, and we'll see what happens. 특히 석유 밀수와 현금 송금 등 이란과 제3국 사이의 우회 거래 방식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이란 경제 압박에 가장 먼저 동참을 선언한 건 이란의 경제적 허파로 불리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두바이 내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외화를 조달하고 원유 수출 대금을 우회 정산했는데 이 연결고리를 차단하게 된 겁니다. 교역 중단 발표 직전 트럼프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번 조치가 이란 군부로 흘러가는 자금줄까지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큰 키로 눈길을 끌었던 막내 아들 베런. 아직 20살이지만 자산이 2천억 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멜라니아 여사보다 7배가 많다는데 비결이 뭘까요? 손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한 뼘은 더 큰 막내 아들 베런. 지난달 북중미 월드컵에서 공개된 모습입니다. 뉴욕대를 다니는 베런은 올해 20살이지만 엄청난 자산가입니다. 총 재산이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096억 원에 달하는데 어머니 멜라니아 여사보다 7배 이상 많은 걸로 추정됩니다. Extremely excited to be part of the Solos team. Bring Solos. 사업가 기질을 지닌 베런은 석 달 전 친구들과 남미 전통차 음료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건 암호화폐 사업입니다. 트럼프와 아들 셋이 참여해 일가 자산이 2조 원 넘게 늘었고 베런은 지분 10%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는 평소 베런이 자신을 닮아 돈에 밝다고 칭찬해왔습니다. Kids, I mean, Barron knows so much about this. Right. He talks about his wallet. He's got 4 wallets or something, and I'm saying, what is a wallet? Explain this to me. 다만 자산 대부분이 암호화폐라 베런의 실질 재산 가치는 유동적입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대표적인 산유국인 이 러시아 곳곳에서 최근 기름을 구하기 위해 주유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정유 시설을 골라 파괴한 탓인데 러시아는 결국 연료 수입을 시작했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차량들이 도로에 끝없이 서 있습니다. 주유를 위한 줄인데 서로 먼저 넣겠다며 다툼까지 일어납니다. 산유국이란 말이 무색하게 최근 러시아는 연료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집중 타격한 탓인데 당장 어제도 러시아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의 정유시설이 드론 공습의 표적이 됐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원유를 수출하는 인도 등지에서 휘발유를 오히려 역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당국도 연료 수입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러시아도 대규모 공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미사일 공습으로 불타버린 주택가에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 건데 최소 8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레버를 돌리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작은 캡슐, 이른바 가차라 불리는 뽑기 열풍이 뜨겁습니다. 가차의 원조인 일본에서 온 관광객도 놀랄 정도라는데요. 이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니 작은 캡슐이 떨어집니다.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확률형 캡슐 뽑기, 가차입니다. 기계를 돌릴 때 나는 철컥 소리를 일본어로 가차라고 하는데 여기서 따온 이름입니다.
최근 늘어난 국내 가차샵은 가차의 본고장에서 온 일본인들도 놀랄 정도입니다. 사실은 일본에서 가차샵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류가 한국에 와서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길거리에서도 너무 많아서 어디에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I like Dragon Ball, but Japanese no. Korea many. 열쇠고리와 각종 장난감, 캐릭터 피규어 등 종류는 다양하고 번화가는 물론이고 지하철역 내부 한적한 주택가까지 생겨났습니다. 일단 상품을 뽑으면 둘 다 서로 좋아하고 즐거워해가지고 좋아요. 뭐 뽑아봤어요? 물총 기뻤어요. 5,000원 안팎의 돈으로 어떤 게 뽑힐지 모르는 재미를 얻는 것. 뽑기와 도파민을 합친 뽀파민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나올 때까지 뽑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여러 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랜덤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약간 도파민 충족한다는 느낌으로. 전체 무인 점포 중 가차샵 비중은 4년 전 대비 약 30배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건입니다. 네, 현대차그룹이 럭셔리 시장을 겨냥해 만든 브랜드죠.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첫 초대형 전기차 SUV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컸는데 기대만 할지 장호림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차량 앞쪽과 뒤쪽 문이 서로 마주보며 천천히 열리고 반대편 풍경이 시원하게 보입니다. 제네시스가 오늘 첫 공개한 GV90 시리즈입니다. But a new chapter for Genesis, a new vision for luxury mobility. 롤스로이스 팬텀과 링컨 등 일부 고급 차량에도 있는 앞뒤 문을 마주보게 여는 코치 도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제네시스의 GV90은 앞뒤 문 사이에 기둥을 없앤 아치게이트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차량 측면 전체가 하나의 출입 공간처럼 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좌석은 180도 회전할 수 있어 차량이 멈춰 있을 때 뒷좌석 승객과 마주 앉을 수 있습니다. 차량 천장에 에어백이 설치된 점도 눈에 띕니다. 현대차그룹은 GV90을 앞세워 글로벌 고급 전기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음악에 맞춰 화려한 군무를 펼치던 로봇들이 차분하게 옷을 개고 약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사람의 일을 대신할 진짜 일꾼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상용화 경쟁에 돌입한 중국의 로봇 산업 현장을 정윤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손에 빨간 손수건을 흔들며 칼군무를 선보이던 로봇들이 이제 화려한 기교 대신 실용성으로 무장했습니다. 세탁물을 세탁기에 직접 넣고 천천히 옷을 갭니다. 약을 하나씩 집어 포장하는 등 물건을 분류해 옮기는 작업도 척척 해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가사 노동 인력 부족이 현실화되자 생활 밀착형 로봇 개발에 속도가 붙는 겁니다. 곤봉과 방패를 든 무장 경찰 모습을 하거나 교통 안내를 하는 로봇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로봇 대회에선 300여 개 로봇 기업이 참가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가 50여 곳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춤추기나 발차기 같은 동작으로 기술력을 과시했다면 올해는 얼마나 사람처럼 실제 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무게가 실렸습니다. 这就是未来真正产业的个零件的爆发点。所以我们公司最近一段时间我们在推动的一件事情就是直接让物理 AI 机器人模型自进化。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2, 3년 안에 챗 GPT의 등장과 같은 변곡점을 맞을 수도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네, 암은 종류도 다양하고 환자별로 증상도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 개인별 맞춤 치료는 꿈의 치료 방식으로 여겨왔는데요. 여기에 한 발 다가간 임상시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건지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암 백신이 3상 임상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름은 인티스메란 오토진. 코로나 백신을 만들 때 쓰였던 mRNA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환자마다 다른 암의 돌연 변이에 맞춰 제작해 맞춤형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First time any mRNA therapy has ever demonstrated a benefit in cancer ever. This is the first time ever
that any therapy has been designed specifically on the patient's individual fingerprint. 환자의 종양 조직과 정상세포를 비교해 암세포에 생긴 돌연 변이를 찾고 백신이 이 정보를 범인 몽타주처럼 만들어 면역세포들에게 전달한다는 개념입니다. 피부암의 한 종류인 흑색종 절제술을 받은 환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암 재발을 효과적으로 막았다고 모더나는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18호 태풍 사우델이 한반도로 향할지 관심이 큽니다. SNS엔 한반도를 관통할 수 있다는 글들이 퍼지고 있는데요. 대비해야 하는 건지 태풍의 예상 경로, 기상청의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정경은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괌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18호 태풍 사우델. 한반도로 향하는 게 아니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할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는 SNS 글도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단편적인 정보로 태풍이 우리나라로 향한다고 하는 건 거짓 뉴스로 봐도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물들을 100으로 봤을 때 90% 이상은 중국 남부로 향하고 있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부 모델들은 일본 쪽으로도 전향을 하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까지 일부 민간 기상업체 예측 모델에선 태풍 사우델이 한반도에 접근하는 걸로 예상됐지만 현재는 중국 남부를 향한다고 수정됐습니다. 다만 태풍의 예상 진로가 수시로 바뀌는 만큼 안심할 순 없습니다. 우리나라 폭염 고기압의 강도와 위치에 따라 태풍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풍 사우델은 다음 주 월요일 일본 오키나와 해상까지 접근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중북부의 비는 종일 오락가락하다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최대 60mm입니다. 충청 이남에는 한때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반면 충청 이남에는 폭염주의보가 유지되는 가운데 남부 곳곳은 폭염경보로 한 단계 강화됐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30도에 그치겠고요. 광주는 35도, 체감상 36도까지 오르는 등 습도 높은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